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5번째 챕터죠. 역학 및 질병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역학에 관련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 질병 관리 부분에는 너무나 이제 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질병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많이 버거워하시는 부분이 역학과 질병 관리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계산하는 문제도 좀 있고 여러 비율적인 것들도 공식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다른 어떤 챕터들보다는 조금 더 공부하시기가 좀 까다로우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로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잘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험에도 물론 합격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실제 지역사회 간호사로 활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학 및 질병 관리고요. 가장 네 가지로 우리가 책에 지금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역학의 개념. 그래서 역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올 거고, 자, 두 번째는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측정할 때 어떤 식으로 이 지역사회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또는 어떤 질병이 얼마만큼 발생했냐,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환자의 비율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비율로, 그죠? 비율로 수치화시켜서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학의 연구 방법입니다. 뭐 기술 역학, 실험 역학, 뭐 분석 역학 이런 식으로 역학을 어떤 식으로 연구해서 발견해내는지, 자, 역학 연구 방법도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질병 관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질병보다는 더 넓은 범위로,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감염병 위주로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고요. 일단 역학이란 무엇인지 역학의 정의하고 그다음에 역학의 목적, 왜 역학 조사를 해야 되고 왜 역학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역학의 목적과 그다음에 이런 역학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얻을 수 있고 이 역학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내용은 책은 180페이지를 펴시면 되겠고요. 제1절 역학 부분, 역학의 정의부터 볼게요. 자, 역학이라는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이나 분포 및 유행 경향을 밝히고 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그 질병의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 집단이란 환자뿐만 아니라 그 환자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환자가 아닌 다른 건강인들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원인을 규명하는 거죠. 원인 규명. 원인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픈 질병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증상인데 그 원인이 뭔지 몰랐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역학 조사를 통해서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결국에는 역학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학의 정의, 인간 집단 대상으로 질병 발생이나 분포 및 유행 경향 등을 밝히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우리가 역학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역학의 목적인데요. 인구 집단 내의 건강 문제 발생을 수량화, 수치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뭐 환자들 몇 명이다라는 거 그 사람 수가 적으면 빨리빨리 파악이 되어지는데 워낙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간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얼마만큼의 사람이 얼마만큼 분포되어서 얼마만큼 그 질병에 이완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수량화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 지역 내 건강 상태를. 그렇기 때문에 인구 집단 내 건강 문제의 발생을 수량하여서 건강 문제에 유의할 증감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구 집단의 건강 상태를 진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역학의 목적은 건강 상태의 진단이네요. 그냥 한 사람의 건강 상태 진단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내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보시면 생리 상태나 이상 상태의 변화 추세를 확인함으로써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역시나 그죠? 원인의 규명,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또 특정 원인과 관련된 건강 문제의 발생을 예측한다. 원인을 밝혔기 때문에 이 원인이 또 누군가한테 접근하거나 그 원인이 노출되어지면 당연히 그 노출되지 않았던 집단에서도 그 노출되는 그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생 예측. 그죠? 예측.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건강 저해 요인을 억제하고 건강 증진 요인은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건강관리 사업을 계획 수행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런 역학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 지역 내에 어떤 건강 정책이 더 도입이 되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얻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효율적인 예방법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역학의 역할,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게 원인 규명이었습니다. 자, 정의에도 원인 규명이 있고요. 목적에도 원인 규명이 있고 역학의 역할에도 원인 규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의 역할, 역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학으로 질병의 발생 원인 또는 유행의 원인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역학이다. 그래서 왜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느냐, 그 법칙과 어떤 규칙도 발견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질병 발생 및 유행의 감시 역할. 결론적으로는 질병 발생을 예견하고 그 다음에 통제도 가능합니다. 원인을 밝혔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차단시키는 통제도 가능한 거죠. 역할의 역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질병의 자연사 연구 역할. 그다음에 네 번째 보건의료 서비스 연구에 대한 역할. 이렇게 역학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번에 질병 발생 및 유행의 감시 역할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 같은 것들, 그래서 법정 감염병의 신고 자료 또는 국공립의 보건연구원 검사 자료, 그다음에 학교 산업장 보건관리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질병 발생의 어떤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학이 이런 것이구나. 원인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예측해서 그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역할까지 역학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었고요. 자, 질병 발생의 역학. 결론적으로는 이런 다른 것들도 다 역학조사가 있지만 특히나 질병 발생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역학조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질병 발생의 역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질병 발생을 일으키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이 병원체, 그다음에 숙주, 그다음에 환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병원체를 살펴보면요. 병원체는 병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꼭 어떤 세균적인, 그죠? 생물학적인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그다음에 화학적 이런 요인들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병원체라는 것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병원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숙주는 집이죠, 집, 호스트. 이 병원체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어떤 집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질병 발생하고 관련을 시키자면 이제 숙주는 인간이 될 수가 있겠죠. 인간이나 동물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인간 숙주 또는 동물도 숙주가 될 수가 있다. 자, 환경은 여타 병원체와 숙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의미를 합니다. 자, 질병 발생이 일어나려면, 질병이 일으켜지려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해야지만 질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첫 번째 병원체부터 살펴보시면 1번의 병원체는 질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결론적으로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물리적 요인, 그 다음에 3번의 화학적인 요인, 그
그다음에 네 번째 영양 요인, 그다음에 심리적인 요인, 마지막에 생물학적 요인까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병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병원체 종류 이런 것들은 이제 미생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생물학적인 요인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곰팡이, 뭐 기생충, 박테리아, 원충, 뭐 리케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물학적 요인의 병원체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물리적인 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그 다음에 화학물질, 그 다음에 냉과열 뭐 이런 것들도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요. 화학적인 요인으로는 어떤 그런 세균이 아니라 오염원, 그 다음에 약물이라든지 몸에 닿아서는 안 되는 그런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영양 요인은 인간 내부의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영양의 과잉 또는 결핍으로 인한 요인으로 영양 결핍증, 그 다음에 비만증, 당뇨병, 심장병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 영양과도 관련, 영양 요인도 질병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심리적인 요인. 아무런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 단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또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사회적인 격리, 사회적인 지지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어지고 있다. 결국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죠?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병원체 역할로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생물의 세계만 병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숙주인데요. 숙주는 호스트. 결국에 그죠? 인간이랑 동물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중점적으로는 인간 숙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에 보시면 개인의 병인. 개인의 병의 원인이죠. 병인에 대한 감수성과 면역 기전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진다. 자, 이 숙주가 감수성이 높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병원체가 침입을 했을 때,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쉽게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 걸릴 어떤 그런 확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감수성과 면역력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면역력은 어때요? 면역력은 어떤 병원체가 침입을 하거나 외부의 어떤 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어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한다면 반대말이 바로 감수성이에요. 어떤 병원체가 침입을 했을 때 바로 쉽게 질병에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감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감수성이 많이 있느냐, 그 뒤에 나오는 단어인 면역 기전이 굉장히 활발하냐에 따라서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을 했을 때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똑같은 자식을 쌍둥이를 키우는데 쌍둥이를 키우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어린이집과 똑같은 집 가정과 똑같은 곳에 견학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어떤 상황에서 한 아이가 어떤 질병에 걸리고 한 아이는 질병에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듯이 감수성과 면역 기전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자,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는 성별이랑 연령, 인종, 특수 면역이 있다. 자, 인종에 따라 다른 거죠. 뭐 황인종, 그죠? 황인종이 더 강하게, 그죠?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역력이 있고, 또 백인들만이 그죠? 화이트 민족만이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어 체계가 있는 거고요. 조금씩 인종에 따라 그 숙주의 감수성과 면역 기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남자와 여자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질병에 잘 걸리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령, 젊은 사람과 20, 30대의 사람과 그 다음에 60, 70대의 사람 두 사람을 남자 두 연령대를 똑같이 병의 원인에 노출을 시켰을 때 누가 더 질병에 잘 걸리냐, 이런 숙주의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질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가 결정될 수가 있다. 자, 숙주의 감수성 영양 요인으로는 생리적인 변화, 그다음에 영양 상태, 병발증이 있다. 그래서 영양 상태 같은 경우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어떤 이제 아기를 갓 낳은 아기가 50일 된 어떤 산모가 있는데 이 산모가 아기가 계속 밤낮으로 울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아이를 거의 혼자 돌보고 있는 상태라서
영양 섭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병원체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 쉽게 감수성에 의해서 질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숙주의 감수성 영향 요인도 있고 숙주의 저항성 영향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 체질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환경. 그래서 182페이지의 환경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외적인 요인을 말한다. 그래서 생물학적 환경에는 동식물, 그 다음에 미생물, 감염성 질환의 매개체 감염원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적 환경에는 문화적, 기술적, 교육적, 그리고 정치적, 인구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법적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물리적인 환경에는 고열과 한량 공기, 기압, 주택시설, 음료수, 소음, 지리적인 요건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인간, 동물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동물은 또 환경적인 요소로 그냥 집어넣어 주실게요. 그죠? 그냥 인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인간으로 언간. 자, 이 인간으로만 일단 축약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환경적인 거는 동물, 식물로 이렇게 조금 정정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질병 발생의 모형인데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 발생의 모형. 질병 발생의 모형은 이러한 병원체, 숙주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질병 발생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생태학적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의 원인, 병원체 요인은 없고 그냥 유전적인 소인과 여러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말하는 수레바퀴 모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원인만 모형은 거의 거미줄처럼 모든 모형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그런 질병을 발생시킨다라고 설명하는 원인막 모형까지 이렇게 세 가지 모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생태학적 모형은 이런 거죠. 생태학적 모형은 병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숙주가 있습니다. 자, 이 둘 사이를 저울질하는 누가 있냐면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병원체와 숙주와 환경. 이 세 가지가 아주 정상적인 균형을 이루었을 때 건강이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소가 이 병원체와 숙주 간의 균형을 깨지 않고 중간에서 잘 중심을 잡아준다면 우리는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병원체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시소가 기울거나 또는 숙주의 요인에 의해서 시소가 기울거나 또는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환경이 병원체 쪽으로 또는 숙주 쪽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 이 수평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수평이 깨어졌을 때는 무엇이 발생한다? 네,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생태학적인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182페이지에 보시면 자, 건강 수준은 직접 원인이 되는 병원체 요인과 숙주인 인간 요인, 환경 요인 등 세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즉, 한 요인의 변화가 오면 다른 요인에 영향을 끼쳐서 균형이 깨지고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의 원인, 병원체와 숙주, 환경 이 세 요인 간의 평형이 유지될 때, 그죠? 평형이 유지될 때 건강이 유지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생태학적인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 보시면요. 환경 요인이 아래쪽에 있고 그다음 병원체 요인과 숙주 요인이 있죠. 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지금 평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잘 유지되어 있는 거고요. 개인과 집단이 어떤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때의 상태, 평형 상태 1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병원체 요인이 2번의 방향으로 살짝 기울어 버렸다. 이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2번 방향이죠. 자, 2번 방향으로 기운다라는 것은 병원체 요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체의 감염력과 병원력이 굉장히 증대가 되어져서 유행병을 발생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냥 병원체가 숙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면 건강한 상태지만 이 병원체가 갑자기 감염력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병원력
을 증진시키게 되어지면 이쪽으로 기울게 되어지겠죠. 그런 평형 상태가 깨어지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으로 내려앉는 건 뭔가요? 자, 이쪽으로 내려앉는 건 지금 3번 방향입니다. 자, 숙주한테 어떤 요인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개인이나 집단의 면역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면역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는 거죠. 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는 그대로 있지만 이 숙주 자체의 감수성이 늘어나게 되면서 약간의 병원체, 그냥 정상적인 병원체가 조금이라도 접촉하게 되면 질병으로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의 면역 수준이 떨어져서 숙주의 감수성이 증가하는 경우 이쪽으로 기울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평형 상태가 깨어지기 때문에 또 질병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방향이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도 있습니다. 아이고. 자, 제가 좀 크게 그릴걸. 그죠? 자, 환경이 이쪽으로 가는, 이거 우리 4번이라고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병원체 요인과 숙주 요인은 그대로 있는데 이 환경 요인이 병원체 요인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죠.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평형이 깨지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번 방향으로 환경이 가는 것은 환경이 숙주의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숙주 요인이 만약에 4번 방향으로 환경이 움직이게 되면 숙주 요인이 기울게 되잖아요. 이쪽으로. 그렇죠? 시소의 원리에 의해서. 환경이 오른쪽, 병원체 쪽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숙주의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근으로 인한 영양 불량이라든지 대기오염 상태로 감염이 촉발 미세먼지가 많아졌을 때, 그죠? 처음에 별거 아닌 병원체지만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하면서 숙주의 어떤 감수성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을 때 작은 균들도 굉장히 크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4번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체가 유리하고 숙주의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4번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5번 방향은 뭐예요? 병원체에 굉장히 조금 영향이죠. 환경이 병원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화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게 되면은 병원체 요인을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생태학적 모형은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 생태학적 모형의 한계점은 뭐냐면 선천적 질환이라든지 유전적 소인이 있는 그런 질병이나 비감염성 질환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만성 질환을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질환에 적합할까요? 급성 감염병 질환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그런 모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 발생의 원인이 병원체로 명확하게 알려진 감염병의 발생에 적합한 모형이 바로 생태학적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수레바퀴 모형이 나오는데요. 자, 이 수레바퀴 모형, 자, 기출되었던 부분이죠. 이 수레바퀴 모형에서는 그 병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원체는 없고 숙주하고 환경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래서 인간과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성병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모형이 수레바퀴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숙주를 중심으로 숙주의 내적 요인인 유전적인 소인과 외적 요인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질병이 발생한다는 학설이며, 자, 유전성 질환 설명에 유리하다. 아까 생태학적 모형과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체 요인을 배제하고 질병 발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수레바퀴 모형의 경우는 숙주가 이렇게 있죠. 숙주. 자, 숙주. 그리고 숙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 환경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구분 짓기도 하는데요. 자, 이 숙주 안에는 무슨 소인이 들어있냐? 자, 유전적인 소인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만성질환,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들의 어떤 질환을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모형이 바로 수레바퀴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 원인망 모형이고요. 자, 얘는 질병은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서로 연관되어서 선행 요소가 복잡한 계보를 이루는 결과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그런 학설이에요. 그래서 비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만성 질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게 바로 원인망 모형입니다. 자, 원인망, 거미줄 모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얽히고 설켜 있고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거기 183페이지 아래 그림을 보시면 관상 심장 질환의 발생을 설명한 원인망 모형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화살표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으면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심근경색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죠? 사회적 압력, 뭐 산업사회 이런 것들도 점차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원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원인망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병 발생의 모형 3가지 모형을 다 살펴봤었고요. 자, 우리 3번째 보시면 자, 질병의 자연사 부분이 나와요. 질병의 자연사. 질병의 자연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별표를 쳐두시고 자, 질병의 시작으로부터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 그러니까 질병이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질병이 조금 점차 생겨나서 없어질 때까지의 그 모든 일련의 전 과정을 우리가 질병의 자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람의 어떤 자연사라고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기간을 뭐 자연사 기간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질병도 마찬가지로 질병이 없었던 상태에서 조금씩 생겨나서 그게 정말 심해졌을 때를 지나서 결국에 완화될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질병의 자연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질병의 자연사 한번 보면요. 질병이 발생하여 경과하는 자연적인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의미한다. 의학적 처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 과정은 병의 원인이죠. 병원체. 자, 그다음에 숙주, 그다음에 환경의 세 요인 사이의 상호 관계로 이루어지며 이 요인 중에 어느 하나가 변화가 오면 서로 간의 균형이 깨져서 이에 따라 질병 발생이 용이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생태학적 모형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해 보시면 리벨과 클락이 제시한 질병의 자연사 5단계와 그에 따른 예방 수준 나와 있는데 자, 별표 치시고 자, 리벨은 질병의 자연사 단계마다 어떤 예방 조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지금 1단계 비병원성기, 그다음에 2단계 초기 병원성기, 3단계 불연성 감염기, 4단계 발현성 감염기, 5단계 회복기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각 단계마다 예방 조치가 취해진대요. 자, 그럼 우리 예방하시면 이제 선생님들 떠올리셔야 되는 게 예방의 종류가 1차 예방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예방이 있었고, 그다음에 3차 예방이 있었죠. 자, 그럼 각 단계마다 어떤 예방이 조치가 취해지는지. 자, 먼저 1차 예방은 1단계와 2단계 때 취해지는 예방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병원성기. 자, 비병원성. 일단 비병원성이죠. 병원성이 없는 상태,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초기 병원성기. 조금 이제 몸이 약간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 으실으실 춥다든지 뭔가 조금은 몸이 뻑적지근한 그런 상태, 우리 초기 병원성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단계, 2단계는 1차 예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3단계, 4단계는 몇 차일까요? 자, 이제 점점 질병이 발생하고 발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큰 화두가 되겠죠. 그래서 2차 예방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은 이제 하나 남았죠. 3차 예방. 3차 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사항 보시면 1단계 비병원성기. 자, 얘는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죠? 병에 걸리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1차 예방.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는데 환경위생 또는 적당한 운동, 균형 있는 음식 섭취, 영양 관리, 그다음에 보건교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죠?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건강 증진하는 얘는 건강 증진 활동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는 초기 병원성기입니다. 병인의 자극이 시작되는 단계. 조금씩 몸을 찔러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숙주의 면역 강화로 특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질병에 걸리는 아주 초기 단계를 초기 병원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건강보호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수 예방 또는 뭐 예방 접종을 통해서 1차 예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단계인 3단계 불연성 감염기. 자, 여기는 이미 감염이 되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한 단어로 그죠? 잠복기라고 하겠죠. 잠복기. 이미 감염이 됐으나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력이 막 발생하고 증식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의 경우에는 잠복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불연성,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잠복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중증화의 예방으로 인해서 조기 진단, 집단 검진, 조기 치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2차 예방에 속하고 3단계 불연성 감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감염성 질환의 경우에는 자각 증상이 없는 완전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단계는요, 발현성 감염기. 이제는 증상이 막 나타나는 거죠.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기침, 가래, 콧물, 열나고, 설사하고, 구토하고 이런 임상적인 증상들이 마구마구 나타나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미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단계이겠죠. 그래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회복기입니다. 자, 회복기는 질병에 이환되어서 회복되거나 불구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시기. 그러니까 질병이 이미 한 번 다 훑고 지나갔죠. 기능장애나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 질병은 병원체는 떠나갔지만 나의 몸은 조금 그래도 상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불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다. 만약에 불구가 되어 있다면 다시 원래대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재활치료를 하는 것, 이거 우리 5단계 3차 예방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자녀 기능을 최대한으로 재생시켜서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재활의 단계를 5단계 회복기 단계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벨과 클락이 제시한 질병의 자연사 5단계, 그냥 갑자기 병이 띡하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1단계부터 5단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질병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리벨과 클락이 제시한 질병의 자연사 5단계입니다. 자, 각각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역학의 역사가 나왔네요. 여기는 뒤에 나오는 그 역학 연구 방법이랑 조금 이제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잠깐 짧게 언급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의 역사.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죠? 자, 인간의 건강 문제는 생활 양식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이 요인을 관리하여서 건강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쓴 저서가 있었죠. 에피데믹. 그죠? 에피데믹. 그죠? 역학. 그래서 인체의 모든 생물학적 현상을 건, 그 다음에 습, 냉, 열 이 네 가지로 요소로 분류해서 주장하였던 히포크라테스. 일부의 학자들은 최초의 역학자, 그래서 역학의 창시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존 스노우. 자, 이분은 영국의 마취과 의사예요. 그래서 근대 역학의 어떤 시조가 되어지는 분인데 콜레라 유행 조사를 통해서 기술 역학의 어떤 기초를 그죠? 다진 분이 바로 존 스노우.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스미스. 이분은 역학을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 나중에 역학 그 연구 방법 할 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